안녕하세요. 저 하드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오늘 올해 웨비나 1월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시간이고요. 어, 그간 했던 웨비나 보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올 12월은 그 웨비나 한 달 쉬어가려고 해서 올해 마지막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내년에도 이제 매월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내년에 할 어떤 포맷에 대한 파일럿으로 예전에는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 핵심 키워드 가지고 이렇게 말로 풀었다면 이제 좀 글을 미리 써놓고 낭독하듯이 팟캐스트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놓은 글을 한번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데이터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 이렇게 정했고요. 이 그림은 애셔의 드로잉 핸드라는 그림인데 이 얘기도 잠시 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고 행동하고 소제목으로 적었는데 데이터를 잘 읽으면 세상을 깊고 넓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뭐 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넓고 깊게 이해하는 그 순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는 더 정교한 이해가 그 방점에 찍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더 넓고 깊게 세상과 인간 또는 이제 우리 업무 사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 인식의 지평이 늘어났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 카더라 또는 우리 조직에 있는 그런 공통된 믿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진부하지 않은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글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이 차게 되고 좋은 생각이 또 이제 좋은 행동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은 이것의 궁극의 목표는 우리 회사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애쇼의 그림을 보면 사실은 어떤 손이 어떤 손을 그렸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스트레인지 룹이라고 하는데 어, A에서 B가 비롯됐는지 B에서 A가 비롯됐는지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일이 이렇게 명쾌히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정말 잘 읽은 사람은 그 데이터 보고서를 술술 쓸 터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아주 유려한 문체로 잘 적는 것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일 텐데 사실 데이터를 소비하는 행위는 또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이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리 멋진 보고서를 쓸지라도 우리 조직 내에서 그걸 읽는 사람이 없으면 내 행위가 무의가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한 우리 조직이 데이터를 잘 소비하는 문화가 있다 선 치더라도 결국 어떤 데이터 보고서는 사실관계의 나열일지라도 어떤 나의 어떤 의도가 있을지언데 그때는 이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때는 내 의견에 힘을 보태줄 사람 또 이제 반대 논리를 필 사람 그런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서 때로는 희망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심을 조정하면서 좀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또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좀 데이터를 쓰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데이터 보고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널리틱스 리포트이라는 것은 보고서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여타의 보고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에 담긴 주요 논지들이, 그냥 막연한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옮기거나, 뭐 선진국의 사례가 이렇다고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들일 것이고, 날 것의 데이터를 그 증빙으로서 그대로 담는 것은 어리석으니 데이터를 뭐 테이블 차트 형태로 추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일 테니 여타의 보고서와의 차이점은 이제 차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시각화의 역사에서 우리가 걸출한 인물 몇 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는 그 데이터가 현실의 추상화라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의 추상화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이 단순한 삶을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삶이 고도로 복잡해진 그 산업화 시대에 그 데이터 시각화가 상업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은 그 브린튼이라는 사람의 그 어,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프리젠팅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시각적인 방법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에 이제 뭐 산업혁명, 열차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새로 생겼을 때라 뭐 어떤 열차의 톤당, 그 열차의 마일당 뭐 수익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 하는 기법을 소개했던 책이었고요. 브린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시각화의 어떤 그 텍스트를 읽어보면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자크 버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시각화의 일곱 가지 변수를 최초로 정립하였는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떤 색, 모양, 크기 같은 어떤 그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그 정보량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치를 통해서 크기, 모양, 그리고 뭐 농담, 색조, 그리고 방향, 텍스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현대에는 사실은 뭐 텍스처나 오리엔테이션, 그 밸류 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들이 이제 그 인지적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뭐 크기나 위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틴이 그 당시에 주창했던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시각화의 주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아,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력과 관련된 원칙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걸 다 담는데, 근데 이제 더도 담지 말고 덜도 담지 말라. 근데 여기서의 방점은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만 담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시각화보다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메시지를 서포팅 할 수 있는 그 시각화만 딱 담아라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효과인데,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주장이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차트를 잘 선택해라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투키는 그 이제 저희 웨비나 시리즈의 많은 부분이 ED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ED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고 이거의 개념과 방법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고 너무나 유명한 분일 거라 혹시라도 존 투키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사상과 어떤 저술들을 좀 쉽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어떤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분의 원전은 사실은 이렇게 그 잘 읽히는 글은 아니거든요. 좀 쉽게 풀어 쓴 내용이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제 에드워드 터프티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살아계시고 강의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의 주요 서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이라는 책이고 아마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PDF 버전을 다 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많이 회자되는 문구만 좀 정리하면 뭐 비슷한 얘기들일 텐데 그러니까 어, 이분도 역시 그냥 간결한 차트를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 뭐 미학적인 거 추구하기보다 그 데이터가 말하도록 그런 시각적 요법을 쓰라는 것이고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잉크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잉크라는 건 그 만약에 내가 시각화한 차트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그 소비되는 잉크 얘기인데 그러니까
잉크 소비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데이터 잉크 레이쇼를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각화 차트는 데이터 잉크 레이쇼가 1일 텐데, 아, 거기서 만약에 정보 손실 없이 없앨 수 있는 그래픽의 요소가 빵이라면 1일 테고, 정보 손실 없이 없앨 수 있는 그래픽 요소의 비율이 0.5 정도다 하면 데이터 잉크 레이쇼가 0.5가 될 거고, 이게 뭐 과학적인 어떤 포뮬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잉크를 조금 써라. 그러니까 간결한 그래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뭐 비슷한 얘기이고요.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파이 차트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이 얘기는 파이 차트가 좀 남용이 됐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시각적 보고서에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파이 차트가 대세였는데 파이 차트는 한 네다섯 개의 범주에 어떤 양적 크기의 차이 또는 점유율을 비교하는 데 좋지만 또 그 외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파이 차트를 절대 쓰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꼭 써야 될 때 써라 뭐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각화 기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잘 문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뭐 과거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현대의 시각화 이론들이 정립된 것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보고서가 뭐 하나의 정답적인 어떤 포맷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보통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서에 어떤 근간이 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분석 주제 그러니까 핵심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질문과 관련해서 데이터에서 찾은 사실들이 차트와 어떤 팩추얼 나래티브, 그러니까 정량적 사실들 중심으로 기술이 되다가 결국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선택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보고서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기술일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테이블의 일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데이터셋은 보험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이다. 그리고 개별 변수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 이제 나열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비즈니스 옵젝티브라고 해도 되고 결국엔 분석의 주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들 뭐 예를 들면 높은 의료 비용과 관련된 피보험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보험 청구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타겟 세그먼트를 발굴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 주제를 정하고 그 아래에서 주요 발견 사실들을 아, 그 테이블 또는 차트와 차트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결론에 콜 투 액션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약간 기수별로 이런 월 단위로 저희 모임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기수가 끝났을 때마다 참가했던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경험이 있는 분들, 초심자들도 있어서 데이터 보고서의 어떤 기술적인 품질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 어,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보고서에서 이제 차트로 거짓말 않기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 예가 아주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담을까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말로 낭독으로 처리하고 이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시연 때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존 투키, 그러니까 EDA라는 개념을 정립한 존 투키가 1977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림 또는 시각적 효과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 그냥 단순한 숫자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런 엑셀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던 상상들이 이런 날 것의 데이터들이 어떤 시각적 요소로 구체화되면서 좀 새로운 상상과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것이 이제 시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패턴을 찾고자 하는 어떤 본능 때문에 이제 좀 현실을 왜곡해서 우리가 무의미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 존재한다고 믿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미스리딩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런 어, 차트를 잘 다루는 법 그런 책들 보면 어떨 때는 뭐 파이 차트를 쓰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라인 차트를 써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문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즘에 있는 툴 하트 카운트 포함해서 뭐 태블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료 무료의 시각화 툴 보면 어떤 변수의 유형이나 분석 주제에 따라서 차트 선택 같은 것들이 이제 웬만하면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이런, 차트의 기본 문법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의 영역들에 들어와서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차트의 형식에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트를 그냥 곧이곧대로, 그러니까 차트의 이면에 있는 좀 복잡 다단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액면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가별 알코올 소비량과 평균 수명과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 블로그 글은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미리 보셨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강의 후에 다시 이렇게 공유 드릴 텐데, 여기에서 데이터셋 다운받고, 1일 실습독으로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얘는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에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인데, Y축에는 뭐 기대 수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별 평균 기대 수명이 있고, X축에는 해당 국가의 뭐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에요. 이 단위가 사실은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는 지금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기대 수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소비할수록 평균 기대 수명이 더 높은. 하지만 이 차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리진 않는데 어, 인간의 언어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치 알코올 소비량과 평균 기대 수명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냥 어떤 인과성에 대한 우리가 추론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우리의 현실 이해하고는 굉장히 상충하는 차트일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성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이는 여러 기법들은 요 밑에 이제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알코올 소비량과 평균 기대 수명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 제3의 변수가 없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3의 변수가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알코올 소비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기대 수명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소득 수준을 가지고 좀 데이터셋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얘기는 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각각인 국가들을 동질적 그룹으로 자꾸 자꾸 묶는 것인데 아래 차트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서 여기 화면 분할에 보면 GDP 퍼센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80에서 100번째 퍼센타일, 그러니까 소득 수준 상위 20%, 그리고 0에서 20번째 퍼센타일, 소득 수준 하위 20% 이런 식으로 소득 수준으로 최대한 동질하게 5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그 상관관계가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들고, 여기에다가 뭐 이제 더 동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대륙으로 또 한 번 또 하위 그룹을 나눈다면 이런 영향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그 시연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마 예전에 이 상관관계로 인과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에 대한 웨비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얘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내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슨 데이터를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실무에서 어떤 운영적인 지표를 최적화한다든지 어떤 A나 B라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이 더 옳은 것인지 어떤 데이터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현상을 기계적으로 기술하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가 아니라 어, 지식 생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실의 시각적 표현이 목표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예쁜 상관관계가 높은 시각화가 나왔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그 결국에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한 어떤 통제 가능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게 목표라면 이런 차트는 사실은 그 알코올을 더 소비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자체가 예쁜 시각화가 아니라 지식 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실의 시각적 표현이 목표여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각적인 정보, 그러니까 감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진면모를 이렇게 어, 들여다보기보다는 그 보여드린 그 단순한 현상을 그냥 곧이곧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재미로 그 하드 카운트로 공룡을 그린 건데, 이제 공룡이 보인다면 진짜 공룡이 있는지 좀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좀 복잡 다단한 현실을,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된 맥락을,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이 표현하고 있는 집단이 어떤 과연 동질적인 집단인가 아니면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라 사과는 사과,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따로 하위 그룹을 쪼개서 봐야 되는지, 어떤 그런 어떤 분석적 추론 과정에서의 어떤 그 스킬들도 같이 한번 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냥 짧게 제가 넣었던 부분인데, 그 시각화라는 것이 제가 이제 아까 존 튜키의 책에서 그 지금 그 하나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튜프티의 책도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그 이 내용을 갖다 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클릭하면 튜프티의 주요 저작 중에 한 권인 그 Envisioning the Information이라는 책을 이렇게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챕터에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이제 우리의 딜레마는 결국 3차원의 있는 다차원의 어떤 정보들을 2차원에 이제 시각화하는 것에 어떤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해결책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스몰 멀티플스라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림이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꺼비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2차원 평면에 이렇게 대충 우겨 넣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우리가 현실의 추상으로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 시각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추상화이고, 추상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는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미스리딩,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웨비나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여러 차원들을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 웨비나와 블로그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것들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번에 말씀드릴 그 핵심 개념은 전주의 처리라는 거예요. 전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 어텐티브, 어텐티브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면 어텐티브 하기 전에 그 어떤 프로세싱 처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특히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먼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주의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각적 인지의 초기 단계에 사람이 어떤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이때 어떤 정보들이 처리되냐면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 혼자 튀는 애들, 이렇게 크기에서 튀거나 방향에서 튀거나 색깔에서 튀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은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뭐 위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소비하려고 하는데 시각화라는 것은 사실은 정보의 소비에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이 보시는 것처럼 뭐부터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시선의 흐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전주의 처리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로 하나 넣은 건데, 그 전주의 처리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 뭘 보게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 남자의 어떤 충치, 뾰족한 이빨을 보게 되는데, 그 유심히 살펴보면 그 충격적인 어떤 그 장면이 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손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게 6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통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을에 거기에 손이 있으면 손가락이 5개겠지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애써 화면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전주의 처리와 관련된 그냥 재밌는 사진도 하나 담아봤고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일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패턴 또는 이제 데이터에서 찾은 뭐 요약 정보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래 차트, 아래 오른쪽과 왼편 차트가 있는데 어, 왼편 차트는 어때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보면 티켓, 리시브드 티켓 프로세스드라고 있는데 어떤 이게 헬프 데스크라고 하면 요청온 건수, 처리한 건수들이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11월, 12월 가면서 그 처리 건수와 그 처리해야 되는 건수가 좀 갭이 늘어났어요. 근데 어, 불친절하죠. 근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차트는 어때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 라인 차트로 표현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처리돼야 되는 티켓 수를 회색으로 보여줬고 실제 처리한 것들을 파란색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5월에 그 버티컬 라인이 하나 있고 5월에 2명이 퇴사했다. 그 뒤로 이 처리해야 되는 건수와 처리한 건수 간의 간격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명의 풀타임 이퀴블런트, 그러니까 정규직 2명을 채용하게 허락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에 동일한 요약값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차트와 해석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서의 필진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 내 주장 메시지와 그를 서포팅하는 차트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오른쪽이 극대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내용은 그냥 그 블로그를 제가 공유해드리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혹시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몇 개 예전에 읽어봤던 책들 몇 권을 다시 쭉 읽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부차트라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그 설득력 있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뭐 그런 방법 그런 책인데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서 좀 몇 가지 핵심 내용만 여기 이제 요약해 놨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낭독해 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내용도 없으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꼭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는 데이터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버그의 차이점이에요. 한때는 데이터 스토리텔링이 마치 실무자, 데이터를 하는 실무자한테 꼭 필요한 스킬인 것처럼 강조를 했어요. 근데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이론이나 뭐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기술로서 데이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많은 어떤 약간은 너무 뭉뚱그려진 논의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회자됐던 시기가 있는데 얘는 제 개인적인 그 주관입니다만 그 둘 다 사실은 형식은 똑같아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와 그 팩트가 있고 내 주장이 있는 것인데 저는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 쪽에서 하는 일로서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는 이제 뭐 뉴욕 타임스도 이런 일을 많이 하지만 로이터들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 임팩트 있게 만든 그런 데이터 시각화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 저널리즘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게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그냥 사실의 전달이거나 설득하기 위한 용도일 때는 이런 설득의 방점이 찍혀져서 데이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내가 설득이 먼저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각화와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오케이지만 데이터 보고라는 것은 사실은 보고자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피보고자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보고자가 좋은 의견,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내 의견이 전면에 있는 게 중요치 않고 보고 받는 사람이 좋은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사실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은 진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이라면 데이터 보고에서는 사실은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의견을 형성하도록 내가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다양한 관점과 영감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유대인 작가 아이잭 싱어의 이 형도 이제 출판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견해는 언젠가 진부해지지만 사실은 영원히 진부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 보고서의 텍스트는 결국에 정량적 사실과 내 견해, 해석이 으로 구성될 것인데 그 방점은 정량적 사실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이 굉장히 정교하고 구체적이면 사람의 해석과 견해,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에 견해를 담아서 내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이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보고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사실을 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2, 3분 정도만 더 얘기하고, 좀 나머지 10분 정도는 좀 실제 데이터 가지고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든 일에 자동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어요. 특히 이제 언어로 하는 일들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죠. 저도 분명히 이제 지금이 어떤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어떤 드래프트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초안을 잡는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저도 가끔씩 사용합니다. 근데 데이터 보고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될 건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5년, 10년 안에 데이터 보고가 100% 자동화될 수 없다고 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자동화냐 수동이냐의 그런 그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스펙트럼 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어요. 근데 끝끝내 자동화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쓰는 것과 관련된 앞뒤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좀 단순하면 일단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셋이 있을 텐데 거기와 관련된 이제 접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행정적인 장벽이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해결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 집중하는 큰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기업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분석 주제별로 좀 큐레이트해서 데이터셋을 한 FAQ, 그러니까 그 아주 복잡다단한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담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 맥락에서 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서 바로 액세스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SQL 문법을 안다면 그리고 SQL을 실행할 수 있는 DB에 대한 어떤 그 접근 권한이 실무자한테 허용된다면 데이터 접근의 문제는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아마 다른 블로그나 웨비나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자연어를 SQL로 변환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상용화하였고 이 두 가지 기술이면 데이터 질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집계하고 몇 명인지 얼마였는지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 텍스트 SQL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적 추론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셋 같은 것들은 좀 큐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이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수집된 어떤 맥락 정도 이해하면 되는 것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량적 사실을 발견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지금 상당 부분 자동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연 때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을 보여드릴 건데,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에 담기지 않은 어떤 맥락 하에서 좀 해석하고 견해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연하기 전에 그 이제 저희가 다이얼로그라는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인사이트를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인사이트를 확정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저희 사용자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문답법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질문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본인이 인사이트에 다다라가게 하는 그런 어떤 문답법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 탑 레벨 질문, 예를 들어서 왜 분기마다 매출 차이가 이렇게 있니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확정적으로 답을 주지 말고 그 문답적인 어떤 그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가게 하자 그런 어떤 어프로치로 만든 기능이니까 이것도 한번 제가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낭독 마치겠고요. 남은 한 8분 정도 제가 시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어,
제가 차트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썼던 데이터셋이었는데, 뭐 숫자가 굉장히 많고 범주행 변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뭐 재미난 2대2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만, 얘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한번 퀵하게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하는 모든 작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글로 사인업 하시면 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특별한 전처리 하지 않겠고 다만 연도가 숫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범주로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연도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고 2대1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은 내가 좀만 키울게요. 네. 음,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어, 기대 수명과 그 알코올 소비량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저희가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은 어, 사실 얘네들은 정확히 보면 모든 국가들의 연도 데이터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별 데이터 포인트는 특정 국가의 특정 연도의 평균 기대 수명과 알코올 소비량인데 여기 보시면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퀵하게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아마 우상향 되는 것들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뭐 알코올 소비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제 기대 수명은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GDP 퍼센타일로 그 सब그룹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DP 정보가 없는 애는 일단 제가 빼버리고 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약간 미스리딩 하니까 엄격히 할게요. 보시면 그 그나마 비슷한 집단 내에서 아까 0.46 정도 됐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약간 히트맵 형태로 했는데 알코올 소비량이 0인 국가들도 제법 돼요. 이건 아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탑 20%타일 그러니까 만 떼어놓고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소득 수준 기준에서 상위 20%인 애들만 놓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알코올 소비량이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 통제에 의해서 그 0이었던 국가들을 또 빼볼게요. 빼고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상관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그걸 가지고 둘 간의 그 상관관계가 0.4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인간의 언어가 전달되는 순간 우리는 둘 간의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믿게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이얼로그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다이얼로그는 제가 한번 매출 데이터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매출 데이터는 태블로에서 제공한 그 슈퍼스토어라는 그 매장 매출 데이터고요. 얘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분석적 추론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 어떻게 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매출을 제가 한번 뭐 주문일로 이렇게 나눠보면 주문일별로 굉장히 들쑥날쑥했을 텐데 그냥 그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분기별로 매출을 한번 총합을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매출 총합. 보면 뭐 Q1, Q2, Q3, Q4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매장에 새로 부임했고
분기별로 이렇게 왜 증가되는지, Q1에는 왜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지 한번 그것들을 데이터 내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 텐데, 뭐, 아,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다이얼로그 버튼을 눌렀고요. 그, 화면을 제가 좀 키워볼까요? 이 정도로. 화면이 좀 왜곡될 수는 있는데, 제가 텍스트가 보이라고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그냥 뭐, 그, TMI이긴 한데, 이 기능이 사실은 어젯밤에 정식 릴리스된 기능이라 아직은 좀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 양적 차이들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뭐 Q4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디스크립션 할 수 있겠고 Q4와 Q1의 매출 합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Q4의 매출의 합은 700K였고 Q1보다 얼마 높습니다. 그리고 뭐 몇 건 있었는지. 근데 이 차이를 한번 제가 제품 소블류를 한번 쪼개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차이가 하나 때문에 비롯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두드러진 특성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의자인 경우에는 거의 그 뭡니까? 그 큐포의 2배 가까이 많이 팔렸고요. 그죠? 증감량으로 한번 소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계절적인 특성을 크게 차지 않았지만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큐포에 특히 많이 팔렸고 의자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 아까 의자 한번 볼게요. 의자가 매출 증감량도 크고 증감률도 컸으니까 의자를 또 도로 한번 쪼개볼까요? 도로 쪼개보면 서울에서 특히 또 이제 큐퍼에 많이 팔렸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그 주어진 차트에 대해서 문답법 형식으로 그 실무자들이 인사이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저희 다이알로그입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딱 40분 동안 시간 관리가 잘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차 대리님 더 전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딱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1월에 또 새로운 포맷 더 알찬 내용의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